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뉴스를 보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밑줄 그어볼 뉴스는 서울시 연정입니다. 자,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안철수 후보와 서울시를 공동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제안 이거 왜 나온 걸로 보십니까? 일단 단일화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기도 하고, 예. 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지금 이제 그 경선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지지층 이외에 이제 중도층으로의 확장이 꼭 필요한데, 예.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이제 경선 본선에서 중도층 민심을 향한 경쟁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즉, 이 국민의힘이 전통적 보수층만이 아니고, 예. 중도층까지 포괄해서 서울시정을 펼치겠다.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주된 지지층이 중도층이다 보니까 그런 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일종의 이제 확장성 경쟁의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공동 운영이라는 게 이게 이를테면 만약에 특정 후보가 당선되면은 이를테면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부시장을 다른 지금 같이 이번에 경쟁하기는 후보가 한다. 이런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책과 인사를 예. 통해서 예. 보통 이런 이제 공동 운영이나 연정 같은 걸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사가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실 예.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출마 선언할 당시에. 예. 그래서 야권의 인재를 폭넓게 모아서 서울시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했는데, 예. 특히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속해 있는 정당은 의석수도 굉장히 작고 당세가 약하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시장이 되더라도 서울시정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를 고려해서 아마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고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시도될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이런 비전들이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서로 간의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용어는 다른데 사실 안철수 후보가 사실 출마 선언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좀 시간이 약간 흐른 상태에서 지금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이 얘기를 다시 또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용어는 다르지만 공동 운영이라고. 근데 네. 안철수 후보의 반응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후보는 원론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예. 단일화 의지가 있으신 걸로 받아들이겠다. 예. 저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의지가 강하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소는 그의 부정적인 그런 이제 인상을 계속 표했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또 입장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제 선출을 앞두고 있고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단일화가 어떤 형태로든 시도되고 또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안철수 후보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그 후보의 입장에서 좀 포용력을 보이면서 이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냈다고 봅니다. 예. 자, 지금 오세훈 후보는 이제 공동 운영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주의 상식 연합 또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바탕으로 금태섭, 조정훈도 함께 하자. 또 실제로 만났지 않습니까? 금태섭 후보를 어제.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예. 지금 경선 결선에 올라 있는데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내 투표에서는 1위를 했는데 여론조사 80%가 반영된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한테 뒤졌고, 예. 그 뒤지는 원인을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보수 색채가 더 짙기 때문이다. 예. 이런 분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로서는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이 결선에서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보수 색채가 더 짙고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 본인의 약점을 좀 보완하면서 본인도 이 중도까지 확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보이기 위한, 즉 지금 경선에서
그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한 이제 그런 제안이고 또 그런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가 워낙에 지난 총선 그 전후로 해서 황교안 당시 당대표 후보와 함께 아주 강경 보수층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그 얼마나 그 국민의힘 지지층의 설득력이 있는 네네. 그런 메시지일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금태섭 또 조정훈 후보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심지어 진중권 서민 교수까지 했습니다. 예. 네, 뭐 그 중도층 표심 잡기 차원에서 네. 뭐 그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좀 일각의 관측은 이게 이제 예선과 달리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행되는 이 본선, 경선의 네네. 본선에서는 예. 조금 이제 나경원 후보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관측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점들을 다분히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연정이니 공동 운영이니 또는 뭐 자유주의 상식 연합이니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어떤 이 단일화 자체가 또 뭐 당대당 통합으로까지 논의가 좀 더 좀 급물살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서울시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그 야권 승리에 따라서 뭐 정계 개편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야권이 패배한다면 아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급속도로 예. 정치적 소용돌이 휘말리게 될 텐데 그에 따른 또 정계 개편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뭐 서울시장 선거의 선거 연대나 혹은 더 나아가서 연정이 예. 향후에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을 포함한 정계 개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자, 좀 아까 제가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오늘 원래 그 TV 토론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좀 네네. 불발된 상황에 보니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뭐 무산된 것 같고요. 예. 아마 TV 토론의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후보는 아무런 이제 형식이 없는 예. 자유로운 공방이 오가는 토론을 원했던 것 같은데 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서로 당적이 다른 후보 간 단일화에 있어서 TV 토론은 예, 후보당 1회만 할 수 있다라는 네네. 선관위 유권 해석도 지금 두 후보 사이에서 여러 번의 TV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러면 없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본선의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도 염두에 둔다면 특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예. 그런 점들에 대한 그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좀 달라서 무산된 것 같은데 그러나 어쨌든 두 분이 국민들 앞에서 단일화를 약속하고 TV 토론을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오늘은 무산됐지만 예. 향후에 다른 시점에 언제가 됐든 간에 TV 토론을 해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 뭐 단일화를 할 방법은 별로 없어 보이고 예. 어쨌든 서로 간에 조금씩 물러서더라도 양보를 하고 물러서더라도 단일화를 국민들 앞에 약속한 만큼 뭐 이 토론회는 성사시키는 게 당연한 전 도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뉴스를 푸는 또 다른 시선 박원석의 밑줄 코너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은요. 우상호 이제 후보 우상호 위원회 그 박원순 정신 계승 이 발언 이제 후폭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상호 후보는 보니까 뭐 사과는 하지는 않고 일종의 해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그 우상호 후보의 어떤 모습이 어떤 뭐 집토끼 잡기다 이런 부분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또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그거겠죠. 지금 경선에서 뒤지고 있는 후보인데 예. 그 민주당 당원들 가운데 네. 어쨌든 박원순 그 전 시장에 대한 지지와 동정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네. 경선에서 앞서가는 이제 박영선 후보를 따라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 카드로서 예. 박원순 시장을 언급했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속으로 뭐 유족을 위로하고 박원순 시장을 계승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으나 예. 지금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또 항의 서한도 보냈어요. 네.
때문에 이 사건을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비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인의 이름을 소환해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성추문으로 인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그 가해자로 지목된 가해자인 박원순 시장을 다시 소환하는 것이 과연 본선을 염두에 뒀을 때 전략적으로 옳은 처사인지 여러 가지로 좀 저는 비판을 할 대목들이 있다고 보고요. 뒤처지는 후보에서 그 후보로서 절박성은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절박하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 측면에서 우상호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칼날 위를 걷는 기분. 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 연휴 때 이제 SNS에 올린 그 글 중에 이제 일부인데, 이 어떤 의중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전체 글을 보면 예.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고인이 네. 되셨는데요. 네, 네. 근데 가족들을 언급하며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에 어머니 그 산소도 못 가고 네. 또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면서 본인의 심경을 여러 가지로 피력을 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심정을 갖고 있을 겁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앞서가는 그 차기 대권 주자로서 뭐 매일매일이 칼날위를 걷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예. 게다가 최근에 당내에서 그 기본소득 정책을 두고서 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협공의 분위기도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심중도 은연중에는 이 글 속에 포함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차기 대권에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자꾸 밀려서 그런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재명 지사를 그 뭐랄까 이제 공격하는 거의 공격이라 하기는 그렇지만은 일종의 그 심지어 신복지 제도라는 그 이런 또 용어를 써가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제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이견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예. 또 이게 여당의 그 대권 경쟁 구도에서 이건 정책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발전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확고하게 이제 철학의 차이가 있는 거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체제를 재편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본소득을 운영하겠다라는 어떤 이 발상과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그 구상하시는 신복지제도는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새로운 생애 주기에 맞게 그 사각지대들을 보완해서 어떤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될 그런 최저선, 기본선 같은 것들을 구축하겠다라는 그 의견이신데 저는 뭐 이낙연 대표의 그런 신복지제도 구상은 기존의 사회보장 정책이나 복지정책이나 사회보장 체제의 연장선에서 그 제출된 그런 그 보완 계획이라고 보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그보다는 훨씬 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비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높여가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 소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가자는 건데 앞으로도 이 토론이 좀 단지 그냥 그 선거 경쟁의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토론 자체가 좀 깊고 넓게 진행이 돼서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그 대권 경쟁의 그런 모습이랄까요? 이런 거를 열어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황보성의 출발새 아침차 이번에는 국제 이슈 코너입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앞으로 국제 이슈를 전해드릴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두 번이나 탄핵 위기 직면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자, 한 번 더 벗어났네요, 보니까요.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예. 네. 지난 13일 미국 상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탄핵 심판 표결에서
찬성 57표 대 반대 43표로 탄핵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예. 이 현재 상원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똑같이 50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한 3분의 2인 67석을 얻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대로 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탄핵 사유는 지난달 6일 의회에 시위대가 난입해서 폭력 사태를 일으킨 부분과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부추기고 방조했다는 건데요.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끈 의원들은 비록 부결이 되긴 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 심판은 2019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빌미로 조 바이든 대통령 부자의 우크라이나 관련 부패 혐의를 조사해 줄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했다라는 이유로 21일간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이 당시에는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권력 남용 또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두 안건을 모두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당원 표결에서 당시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탄핵 위기 두 번이나 넘겼으니 또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사실 본인이 퇴임하면서까지 다음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여하지 않고 굉장히 좀 조용한 나날을 보냈거든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이 탄핵 심판 후 즉각적으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마녀 재판이었다 이러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간 여러분과 공유할 게 참 많다. 앞으로 지지자들과 더 많이 함께할 것이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목소리도 내고 정치적 행보도 좀 활발하게 하겠다. 이런 걸 시사했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거주지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여기를 중심으로 자신의 공식적인 발언과 홍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활동을 이제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러기를 꿈꾸고 있겠지만 사실은 미국 민주당은 쉽게 물러설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민주당 측이 고작 퇴임 9일을 앞둔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한 진짜 이유는 이 실패한 대통령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퇴임 후에 다시 정치인으로 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데요.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네. 아마도 이 피선거권 박탈을 위한 표결을 붙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의회 의사당 난입과 관련해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기소하는 등의 방법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본으로 건너가 보죠. 규모가 무려 7.3, 강력한 지진이 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국제뉴스 통해서 지진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예. 뭐 일주일이라든지 뭐 며칠 단위로 동남아에서 이제 일단 지진이 시작되면요, 점점 올라와서 일본까지 이런 식으로 지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에는 좀 일본에 세게 왔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오후 11시 8분쯤 후쿠시마현 인근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 이 진원의 위치로 볼 때 이번 지진이 2011년 후쿠시마 해안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라고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뭐 다행히 쓰나미의 위험성도 없고 원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쿄 인근을 포함해서 일본 북부 지역의 85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요. 그리고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102명이 다쳤고 그 외 지방에서도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사실 일본 정부의 발표와 달리 후쿠시마 제1원전 5호기와 6호기에서 이 사용 후 연료 수조에 있는 방사성 물이 넘친 것으로 알려져서 이 물이 혹시 바다로 방류가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이 발생한 이후에도 규모 3.1에서 5.1의 여진이 수십 차례 이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일주일간은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또 우리나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네.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이 한반도가 속한 지각과는 200k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지금 여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네. 동일본 지진이 벌써 10년 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10년 만에 여진이 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을 했거든요. 예. 정말 뭐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많이 줬던 지진이었는데 당시에 이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원자로 3개가 녹아내렸던 후쿠시마 제1원전 아직까지 복구하지 못했고요. 또 인근 지역의 방사능 수치 역시 여전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10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은 300에서 400km 규모로 파괴된 단층들이 예. 다시 균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힘 때문에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진의 강도가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여진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예. 따라서 이 동일본 대지진 수준의 강진이 한 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뭐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에서 30년 동안 크고 작은 여진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또 여진이 또 이런 큰 규모 7.3이면 굉장히 큰 건데 이런 또 여진이 계속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미얀마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벌어진 미얀마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11월 총선을 일방적으로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켰죠. 이 예. 미얀마 군부 속속 철권 통치를 위한 법안들을 만들면서 미얀마 국민들을 탄압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난 12일에는 수감 중인 극우 승려를 포함해서 죄수 2만 3천여 명의 사면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13일에는 어떤 걸 단행했냐면은 법원의 허가 없이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고 압수수색 때는 또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들이 담긴 시민보호법의 효력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무차별 체포를 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이미 소식 많이 들으셨겠지만 지난 6일부터 이 미얀마의 시민 수만 명이 수도인 네피도와 또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군부는 시위대를 향해서 실탄을 발사해서 한 명이 숨지는 등 강경 진압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시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야간 납치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수백 명의 시위대를 구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우려됐던 상황으로도 계속 가고 있는데 국제사회 비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국제사회 비판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지난 12일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하고 이 투표로 선출된 미얀마 문민정부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군부를 공식적으로 압박을 한 건데요. 예.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미얀마 군부가 이 앞서 말씀드린 시민보호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쿠데타를 돌이킬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정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쿠데타를 지시한 군부 지도자를 즉각 제재하도록 하는 새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는데 뭐 미국 재무부도 미얀마 다른 기업들의 쿠데타 관련 품목의 수출을 제한을 하고 미얀마 국방부 등에 대한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는 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앞서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이 사태 자체가 미얀마의 국내 현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오히려 서방 국가들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회의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예. 이 미얀마 현지에서는 군부가 쿠데타 상황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국 지원을 받으려 한다라는 얘기가 퍼지면서 수백 명의 시민들이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저기서 반정부 시위라든지 민주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그 정부들이 제일 먼저 SNS나 인터넷 차단부터 나서거든요.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시위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가 아무래도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퍼져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중국은 왜 이러냐? 네. 사실은 미얀마 내에 미국의 영향을 좀 견제를 하고 경제적 이권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미얀마 군부와 중국이 좀 결탁을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미얀마라는 나라는 지도상에서 보면요. 중국이 인도양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진 나라인데 예. 지난해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얀마를 방문해서 중국 미얀마 경제회랑 프로젝트 등 인프라 관련 협약을 대거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리비아 쪽 좀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네. 그 리비아가 좀 보니까 그 상황이, 뭐, 평화협상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지금 결렬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내전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자, 아프리카 대륙 위쪽에 이 지중해와 접해 있는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1970년대 왜 우리나라 건설사와 노동자들이 파견돼서 고생했던 나라, 네. 이런 나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2011년 아랍 민주화 운동이었던 아랍의 봄 당시에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에 무장 세력이 난립하면서 지난 10년간 사실상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이 유전지대가 많은 동부를 장악한 군벌 리비아 국민군과 그리고 리비아 통합정부, 이 리비아 통합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공식 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예. 요 두 세력이 크게 부딪히면서 사실상 내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러시아, 이탈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은 리비아 국민군을 지원을 하고요. 예. 터키와 카타르 등은 또 리비아 통합정부를 지원하면서 파병까지 하는 등 이 사실상의 국제전으로 비화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리비아 국민들 수천 명이 죽거나 다치고 수십만 명은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는 등 온갖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다가 평화협상이 진행이 됐고요. 예. 유엔 중대 아해 지금은 과도 정부가 수립이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3분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2부에서 저희가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청취자 4516님께서 이 방송 생방송 맞나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우상호 의원과 생방송 분명히 인터뷰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요. 같은 시간대에 타 방송사에서 이 우 의원과 아마 녹음 방송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생방송한 게 맞습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계속해서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 4부는요. 자, 개헌론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개헌을 논의하자. 이렇게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이 있었죠. 최근에. 이게 내년 대선 전까지 개헌을 추진하자 이런 얘기인데 자, 이 개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또 법적 쟁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자른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자른 변호사입니다. 예.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사 때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2월 임시국회 개회사 통해서 예. 국민통합의 제도적 완성은 개헌이다.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이 절실하다. 4월 보궐선거 끝나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를 제안한다. 이렇게 말해서 이슈가 됐습니다. 예.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라서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 정치 변화를 고려한 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런 논의는 이제 전부터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논의의 핵심은 대표적인 것이 권력기관이나 통치 구조와 관련한 개헌 논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경에 대통령 임기나 연임 여부 관련해서는 이제 개헌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개헌 논의가 워낙에 민감한 문제고 절차도 매우 까다로운 대형 이슈라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면 아래로 계속 내려가 있다가 이번에 박병석 국회의장 발언이 다시 개헌론의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이 개헌이라는 건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큰 그런 변화와 함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은 그간 통치구조 관련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몇 가지 좀 꼽아주시죠. 예. 예, 대표적으로 살펴볼 게 우리 헌법 이념이 이제
헌법 이제 구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텐데 헌법 예. 이념을 담은 파트, 기본권 규정을 담은 파트, 예. 통치 구조 설계 파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논의되는 개헌론 핵심은 통치 구조, 그 중에서도 대통령제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 대통령제는 재헌헌법에서 채택했다가 4.19 혁명 직후에 성립된 제2공화국에서 의원 내각제로 잠깐 이제 변경이 된 적이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군사정권 들어오면서 제3공화국 때 다시 대통령제가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이외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항상 대통령제를 채택해 왔습니다. 아, 예.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재헌헌법에서는 4년 중임제로 현재의 미국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고요. 예. 단임제가 된 거는 1980년 헌법부터입니다. 다만 이제 그때는 임기가 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7년 단임제였다가 다시 5년 단임제로 바뀐 게 현행 1987년 개정헌법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5년 단임제가 이제 정착이 됐었고요. 그 87헌법 이후에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개헌 논의가 계속됐었습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개헌 논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4년 중임제로 바꾸자 이런 이제 그 여당 쪽 의견에 대해서 예. 의원 집정부제 또는 이제 의원 내각제도 같이 고려하고 그런 것도 이제 추진해봐야 된다 이런 야당 의견이 접점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예. 그 당시엔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법을 실제로 개정하려면 그 절차 그리고 또 의결 정족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절차가 좀 까다롭죠? 예, 매우 까다롭고 이 규정 자체도 또 헌법이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헌법이 그 자체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128조부터 130조까지 헌법 자체의 개정 절차 규정까지 담고 있는데요. 예. 내용을 살펴보면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고 예. 또 그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는데 국회 의결 정족수가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헌법 자체에서 200석 이상의 국회 의결 찬성표를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까지 얻어야 개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절차가 까다로운 거, 특히 마지막에 그 국민투표까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보면,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국회도 그렇지만 국민의 아주 높은 그 수준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개헌 논의를 할 때 시대 정신, 국민 통합, 국민 합의 이런 말을 꼭 하는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예. 이런 취지는 헌법 자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헌법 개정 절차를 법률에 위임하지 않고 헌법이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개정 절차를 쉽게 바꿔가지고 손쉽게 개헌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제적의원 3분의 2, 즉 200석 이상 요구하는 것도 굉장히 가중되어 있는 정족수이기 때문에 예. 국회에서도 의결로 충분치가 않고 국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높은 찬성을 얻은 것을 요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국민투표까지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 개정 절차 자체가 굉장히 숙고하고 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러고서도 국민적 합의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얻어라 이런 예.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지금 구자랑 변호사와 개헌 관련 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방금 그 속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자, 통일운동가로 유명하신 백기환 선생이 오늘 향년 89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백 선생께서는 지난해부터 그 심장질환 등으로 수술과 병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입원 중에 영문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YTN 뉴스 통해서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구자령 변호사. 네. 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의 연임 또는 임기에 관한 그 개헌 논의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점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법리적으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계속 논의되는 겁니까? 예, 우리 헌법이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임할 수 없다 이렇게 헌법에 못 박고 있는데 예. 연임은 연달아서 재임하는 거 말하고 중임은 연달아서건 건너뛰어서건 2번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번 하지 말아라. 딱 한 번만 재임해라. 이렇게 이제 헌법에 못 박고 있는 건데 이게 예. 과거에 독재 정권 영향으로 헌법에 반영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국민적으로도 굉장히 원했던 내용이긴 한데 예. 30년 이상 지난 지금에서도 그때의 결단이 유효한지 이런 이제 의문이나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헌법 이론적으로는 책임 정치를 요구함에 있어서 이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면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실패한 사례처럼 대통령이 다시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게끔 만들고 또 그게 미흡할 경우에는 선거에 낙선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책임을 평가받게 해야 된다. 근데 단임제는 이제 그 부분이 없지 않냐. 이런 내용이 이제 논의의 핵심이라 가지고 계속 이제 이런 개헌 논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이제 주장, 그리고 반대로 과거의 독재 정권에서의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걱정,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게 헌법 그 규정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중임 관련한 그 규정이 만약 개정되더라도 이제 이 개헌된 그 시점에서의 현 대통령한테는 적용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헌법 128조 2항이 헌법 개정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한 당시 대통령에 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4년 중임 이런 식으로 이제 개헌이 되더라도 예.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헌법 그 제한 규정도 혹시 개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 그런 논의가 매우 뜨겁습니다.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지점이고요. 이게 예. 근데 당연히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이제 이론적으로나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과거의 결단이라는 게 언제까지고 계속 구속력을 갖느냐. 예. 이런 문제로 이제 논의되고 있고, 또 이제 개정의 절차를 충족하면 또 어떤 조항이라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논의되는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예, 견해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는데 선례가 없어서 이건 미지의 영역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 네네. 다만 그만큼 첨예한 부분이고 개헌론 자체를 좌초시킬 수도 있는 대형 이슈라 가지고 이 조항까지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헌법 구성 보면 이제 이념을 담은 부분, 기본권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통치 구조. 근데 이 통치 구조 가운데 우리 얘기하면 대통령의 뭐 중임 부분도 있지만은 그 특히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의원 내각제, 또 의원 집정부제 이런 부분도 지금 개헌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제도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의원 내각제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이제 아예 통치 구조의 근본 틀 자체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의원 내각제가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예. 내용을 살펴보면은 의원 내각제는 영국에서 시작된 통치 구조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우리나라도 2공화국 때 잠깐 채택했던 바가 있고 예. 대표적으로는 영국하고 일본의 경우 떠올리시면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예. 의원 내각제는 나라마다 상징하는 상징적 존재로 대통령을 두느냐, 왕을 두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정치적인 실권은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갖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은 의회만 선출하면 죄송합니다. 예. 예, 의회가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도 구성하는 이제 그런 구조입니다. 예. 의회와 내각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국정 운영을 잘못하면 내각이 사퇴하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이제 책임 정치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예. 전국이 불안정해지거나 의회가 정권 획득 투쟁의 장소로 변질 우려가 존재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의원 집정부제는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의 절충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이게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 사항을 관장하고 수상은 법률 집행에 관한 일반 행정권을 갖습니다. 이게 이제 개념 본질상으로 이제 이해하면은 네네. 잘 운영되면 대통령제하고 의원 내각제 장점이 모두 이제 가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두 제도의 단점만 드러난다. 이제 이런 단점이 이제 있습니다. 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적으로는 워낙 지금 현 마크롱 대통령의 이제 그 이름이 유명하니까 대통령제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의원 집정부제다. 예, 맞습니다. 예. 수상이 일반 행정을 다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와 여당이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위기로 국가적으로 힘든 상황 탓에 개헌론을 언급함에 있어서는 매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회가 오면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그럴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이낙연 대표도 이제 확신이 없다 이런 말로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코로나 문제가 가장 크고 또 서울, 부산 이제 선거가 코앞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 정리에서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권에서도 개헌론 논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거는 이번 선거 이후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권도 그렇고 또 야권도 뭐 또 냉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가 이제 개헌론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상황 봤을 때? 지금까지 과정 봤을 때는 예. 계속 논의는 있었지만 진행 동력이 항상 부족했었습니다. 예. 의결 정족수나 절차가 매우 난이도가 높고 때문에 충분치 않은 개헌 동력으로는 아예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었습니다. 예. 게다가 국민적으로는 의원 집정부제는 아예 이제 감이 멀고 호감도 전혀 없습니다. 또 의원 내각제는 또 국민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권력 투쟁하면서 서로 총리 자리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거부감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전에 이제 자료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이제 문제점에 불구해도 대통령제를 가장 선호한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국민 투표까지 넘어설 수 있는 개헌론을 띄우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회의 의결 정족수가 200석 이상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보궐선거를 이제 지나면은 다음에 대선 레이스까지 접어드는 시점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점까지 살펴보면은 지금 논의가 실제 개헌으로 완성되는 것까지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도 그렇고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헌이 뭐 그 현실화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 보니까.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령 변호사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은지 기자. 안녕하세요. 설 연휴 나흘 동안 스포츠계에 참 다채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예. 먼저 국가대표 자완투수 양현종 선수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하면서 꿈의 무대 메이저리그에서 던질 기회를 얻었고요. 예. 물론 마이너리그 계약입니다만 스프링 캠프에 초청이 돼서 훈련에 참여하고 뭐 시범 경기 거쳐서 여기서 눈도장을 찍는다면 예. 빅리그 승격에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장밋빛뿐만 꾼다면 메이저리그 입성하고 또 성적도 잘 내면 올해 최대 185만 달러, 20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토트넘 손흥민 선수 사실 설 연휴 기간 뭐 세배를 하지 않을까, 세배 세레머니도 기대하고 했는데 네. 두 경기 있었는데 먼저 11일 에버턴과의 FA컵 16강에서는 도움 2개를 비롯해서 토트넘 4골에 모두 관여하면서 맹활약했지만 팀이 4대5로 지면서 탈락했고요. 예. 연장까지 120분 혈투하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리그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에서는 역시 0대3으로 졌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뭐 후방 수비까지 막 오가면서 너무 극단적 수비 전술을 하기 때문에 예. 모리뉴 감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예. 슈팅은 하나도 없었고 후반에는 상대 선수에게 발목 태클을 당해서 스프와 그 스터드 찡이라고 하죠. 예, 그게 예. 발목에 박히면서 어이. 양말에 피가 비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래저래 참 힘든 연휴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피까지 봤군요. 네. 아. 자, 그런데 저도 지금 연휴 기간에 이 뉴스 계속 들었는데 네. 이른바 이제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 폭력. 이게 네. 좀 프로배구 쪽에서 지금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네요, 보니까 소식이. 먼저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시작이었는데요. 예. 이들에게 초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온라인 폭로글이 나왔고요. 뭐 피해자는 흉기로 이들이 협박하는가 하면 마음에 안 들면 동료 부모님을 욕하고 뭐 돈도 걷었다 이러면서 20여 건의 가혹행위 사례를 올렸습니다. 예. 선수들은 자폐 사과문을 발표를 해서 철없던 지난날 저지른 무책임한 행동에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 평생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설 연휴 경기에는 나란히 결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부에서도 나왔어요. OK금융그룹의 송명근, 심경섭 선수에 대한 글도 올라왔는데 예. 송명근 선수가 고등학교 때 한 학년 후배 급소를 때려서 봉합수술을 받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 예. 송 선수 역시 구단 통해서 사과를 했고 어제 SNS에도 나이가 들어서 아빠가 되고 이제 후배들이 생기다 보니 그때 했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하고 나쁜 행동이었는지 예. 처절하게 느끼고 있다.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하면서 이후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고 글을 썼습니다. 올 시즌 7경기 남았는데 사실 예. 그 봄 빼고 플레이오프 앞둔 제일 중요한 시기긴 해요. 여기 승부처에서 주전 예. 공격수를 교수가 빠지겠다고 했고 또 팀도 그걸 수용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공분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 네. 다독일 만한 그 징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옵니까?
네, 그 아침 일찍부터 나왔더라고요. 30분도 그래요? 안 된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그래요? 예.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무기한 출전 정지를 아, 당했습니다. 무기한이요? 한국생명이 아침 일찍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예.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학교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안이 엄중한 만큼 두 선수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수 기간 동안 피해자들 직접 만나서 용서를 빌면서 상처가 치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말도 덧붙였고요. 예. 뭐 시즌 개막 전에 월드스타 김연경 합류하면서 강력한 뭐 우승 후보 어우흥이라고 불렸던 흥국생명에는 뭐 대형 악재긴 한데 사실 뭐 공분이 워낙에 크고요. 엄중 처벌 강조하는 뭐 추가 폭로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쌍둥이 자매 엄마가 사실 88년 서울올림픽 뛰었던 대구 스타 김경희 씨거든요. 여기에 대한 뭐 갑질이다, 뭐 훈련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까지 눈덩이처럼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 징계 요구하는 국민청원도 아침에 보니까 9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그만큼 사실 두 쌍둥이 자매 선수가 국가대표도 했고 합쳐서 연봉 10억 원을 받는 실력과 인기를 겸비했던 특급 스타였던 만큼 팬들 배신감, 뭐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다영 선수는 SNS로 선배 김연경 선수를 저격하면서 뭐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이런 글을 써서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자극한 이번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더 있어서 좀 엄중 처벌이 필요한라는 공감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청취자 5216님께서 늘 항상 언제나 행복해서요. 이런 응원 메시지 주셨고요. 3400님께서는 봄을 재촉하듯 비가 내렸네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 이거 추천곡으로 주셨는데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문자로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